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지혜롭게 세상을 지혜롭게 지혜로움입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2020년 12월 1일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혜로움 스피치의 수강생들이 스피치 페스티벌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냥 숨겨둘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15기 동안 달려오면서 깊어진 지혜와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 가득 느끼시는 시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마음의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연말이 또 내년 다가오는 2021년도 따뜻해지시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내 삶의 영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김청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담고 있어서 날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2월 1일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정말로 달력을 한 장만 뜯어내면 2020년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벌써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쉬운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2월이라고 하니까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건가 하고 아쉬웠었는데 이번 한 해를 쭉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큰 이슈가 두 가지나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떠나 있었던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던 5개월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 생애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잡아놨었던 계획들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무너져 버렸지만 이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나 되게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의미 있던 사건들 중에서도 두 번째 있었던 생애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집에 5개월 동안 얹혀 살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랑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엄마, 아빠 잠깐 와서 여기 앉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딱 1년만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게요. 딱 1년만 쉴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 속도 모르고 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쉰 지 한 4개월 차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 제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에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던 1년을 마저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회사에 합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회사를 최종적으로는 가기로 했었습니다. 왜 가기로 했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직장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연봉. 연봉이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해당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장인 1,05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20대에는 워라밸, 30대에는 연봉 인상, 그리고 40대에는 승진, 50대에는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회사를
고르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면 30대인 제가 직장을 고르는 1순위는 무엇일까요? 연봉. 연봉이요? 네. 지금 30대 연봉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은 저는 20대와 같은 워라밸이 제가 직장을 고르는 제 1순위 조건입니다. 워라밸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일을 뜻하는 워크, 그리고 삶을 뜻하는 라이프, 이 둘이 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밸런스가 합쳐져서 워라밸의 워라밸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닐 회사를 고르는 기준의 1순위로 워라밸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는 취미도 많고 소중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워라밸을 제 1순위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항상 입버릇처럼 나 워라밸 보장되는 회사 갈 거야. 1억을 준다고 해도 워라밸 보장되면 안 가. 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워라밸보다 더 중요한 제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만의 기준인데요. 워라밸이 1순위였다면 이 순위는 아마도 0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1순위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0순위로 생각하는 저의 회사 고르는 기준은 바로 내가 상처받지 않을 분위기일 것입니다. 저는 약 5년 정도를 저에게 항상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과 지내는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내왔는데요. 당시에는 매일 아침 눈을 뜨기도 두려웠고 몸도 마음도 굉장히 많이 다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그런 환경에 내몰지 말아야겠다.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다치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순위를 0순위로 두고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저는 이거를 제 마음에 새기면서 다짐을 합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난 11월 6일 금요일 저는 입사한 회사에서 처음으로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했어요. 발표를 하면 혼나기만 했었던 시절의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전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단상에 서게 됐어요. 당시에 마치 심판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었는데요. 발표를 마치고 나니까 그 전날에 했던 고생과 걱정이 무색하게 고생했어 또는 잘했어 라는 말을 해주시는 팀장님과 선배님들의 격려 속에서 발표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제 삶의 0순위였던 상처받지 않을 환경을 무시하고 고른 회사였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0순위로 생각하는 이 기준을 여러 가지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를 고를 때에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도 항상 적용하며 내가 상처받지 않을 것을 제 삶의 0순위로 항상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얻은 것 없이 마무리되어가는 한 해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2020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저의 0순위를 생각하면서 돌아온 2020년에 지난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도 상처받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해보는 2021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삶의 0순위로 두고 계신가요? 만약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우선순위를, 만약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2021년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스피치 수강생 권현숙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나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양쪽 발로 운전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좀 장거리로 길게 하면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음성으로 이제 근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다리도 너무 아플 것 같고 아침에 운전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운전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걸 드라이브 한다라고 하죠. 운전하기, 드라이빙. 지금은 저에게 그 드라이빙이 드라이빙 포스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포스인데요. 포스가 힘이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빙 포스 하면 몰고 가는 힘, 추진력, 동력 그런 뜻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력이 기계를 움직여서 일하게 하는 힘이라고 해요. 저는 원래 운전이 너무 힘들고 걱정되고 싫은 일이었는데 지금 운전이 그렇게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운전이 첫 번째로 저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 출근하면 사람과 일에 치여서 너무 분주하잖아요. 그리고 퇴근하면 이제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사실 쉬지를 못하죠. 아마 저처럼 일하면서 이렇게 가정주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면 사실 쉬는 게 아니라 새롭게 뭔가가 시작되는 것 같은 가족들을 돌보고 또 살림도 해야 되고 그렇게 분주한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으니까 좀 더 힘들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쉬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출근할 때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차에 몸을 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좀 휴식이 되는 것 같으면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요즘처럼 추울 때 텀블러에 커피를 한 잔 담아서 타면 혼자 있고 또 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으면 사실 딴 걸 못하니까 쉬는 거잖아요. 좀 쉬고 제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에게 운전하는 시간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 주었는데요. 운전하게 되면 통근하게 되면 매일매일 같은 시간을 그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빠뜨릴래야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일정한 시간이 되는데 저는 그 시간에 매일 해야 되는 일들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와서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침 식사를 차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사실 아침 먹으면 밥을 먹는지 옷을 입는지 모르는 그런 아주 분주한 시간인데 차에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싸오거나 선식을 먹거나 옥수수를 먹거나 하면서 사실은 집에서도 더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할 수 있고 출근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차에서도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이렇게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나서는 일정한 시간에 차를 타니까 제가 늘 듣는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따라하는 게 별로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편하게 또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는 전자책을 읽어주기 모드로 틀어놓고 책을 읽으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2년을 보내면서 저는 매일매일 무엇을 한다는 것에 그 대단한 힘을 느꼈거든요. 사실 제가 매일 하는 일은 정말 별거 아닌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조금 발전하고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이제 성장의 힘이 되고 또 동력이 되어서 그 다음날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하는 게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저에게 이 시간이 저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하는 시간이 저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것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하늘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늘만 본 게 아니라 나무도 보고
옆에 들판도 보고 또 자창에 비가 내리면 그 빗줄기도 보고 눈 내릴 때도 정말 더 자세히 보고 나뭇잎의 초록빛깔도 보고 사실은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어서 사람들이 운전하기 불편해하는데 저는 그 안개조차도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 원래는 자연이 별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야의 80%가 다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앞을 봐야 되니까 계속해서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그리고 더 옆으로 쳐다봐도 이제 들판이 보이고 온통 그렇게 자연인데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어떤 날은 이렇게 지치기도 하잖아요. 퇴근한 길 너무 지치면 그날은 뭐 독서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운전대만 붙들고 이렇게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저 하늘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이렇게 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자연이 그렇고 또 가족이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전하는 시간 때문에 저는 이런 존재하는 것만으로 소중한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운전하는 시간이 저에게 혼자 있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 그리고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시간이 되어서 저는 그것이 저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학 한 마리가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개를 퍼덕이며 날지 않고 정말 그 날개를 쫙 편 채로 나는 걸 활강한다고 하잖아요. 쭉 활강을 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뛰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새도 먹이를 잡기 위해서 분명히 날갯짓을 하고 퍼덕이고 그런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에는 그 학이 나는 거를 굉장히 즐기면서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새로 태어나서 날개가 있는데 자기가 가진 그 날개로 자유롭게 날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나만이 가진 어떤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그냥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 빛나 보이는 그런 순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이 운전하는 시간을 저에게 준 출퇴근이 이제 곧 끝이 나거든요. 별일이 없으면 아마도 내년에는 충주로 돌아오고 그러면 아침에 덜 피곤하고 가족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을 텐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정말 좋았거든요. 아침에 차 타면서부터 기분이 좋고 퇴근할 때도 운전이 시작되면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계속 경치를 보고 이렇게 정말 힐링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이 사라진다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스피치를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운전하는 시간이 운전 때문에 소중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세 가지 나를 위한 시간 혼자서 마음을 가다듬기 또 매일 조금씩 배우기 자연과 함께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함을 깨닫기 이런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면 똑같이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힘있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 저에게 이제 드라이빙 포스 힘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드라이빙 포스가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도 제가 보았던 그 학처럼 일상에서 뭔가 평범해 보이지만 가슴이 뛰고 또 빛나는 그런 순간을 꿈꾸시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치에서 저랑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에도 저의 그 새낮이와 같은 그런 소중한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일상을 드라이빙 하면서 그 도로가 여러분의 활주로가 되고 이제 활주로면 여러분 비행기 뜰 때 그 느낌 아시죠? 그 활주로를 타고 가다가 하늘을 날기도 하고 그 날면서 느껴지는 자유로운 가슴 뛰는 순간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느끼시기를
저도 그렇게 느낄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스피치 제목은 책은 도끼다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책은 꿈꾸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짜 선생이다. 여러 가지 책의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공을 초월해서 독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으로 8번째 스피치 연습 중인데요. 지혜로움에서 2번째 스피치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읽는 즉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겹겹이 쌓이면 경험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폭을 깊게 해서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인생을, 각자의 드라마를, 그리고 개개인의 영화를 보다 완성도 높게 만들어주는 배경음악과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삶이 책을 통해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오는 아프리카 하늘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노란색 경비행기와 함께 흘렀던, 혹은 석양이 지는 언덕에 마주 앉아 서로를 따뜻하게 마주보는 메릴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 2사람 사이로 잔잔히 흐르던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처럼 진중하고 고즈넉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래 읽었던 다른 책들로 하여 제가 얻은 또 하나의 독서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도끼다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먼저 박웅현 씨의 책은 도끼다는 인문학적 감수성과 그리고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광고 철학으로 해서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그리고 진심을 짓는다, 생각이 에너지다 등의 카피를 만든 카피라이터인 저자가 창의력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광고계에서 30년 동안 광고를 찍을 수 있었던 바탕, 그 중심에 책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얻은 창의력과 감성을 일깨웠던 고전들을 소개하는 인문 교양서입니다. 이 책의 제목 책은 도끼다는 독일 작가 카프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카프카의 편지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처음 이 글귀를 읽었을 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책과 도끼의 연결에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읽은 다른 한 권의 책으로 저는 이 문장에 완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책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이 책은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1960년 나치 정권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체포되자 재판을 참관하고 그 기록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주인공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 정권에서 독일 점령하에 있던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을 체포, 강제 이주, 학살을 계획하고 지휘해서 총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학살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없는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내가 명령받은 일에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결국 그는 그저 명령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고 공무원으로서 국가 일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8개월간의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며 한나 아렌트는 그가 행한 일과 책임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선량하게 웃고 있는 그를 보며 악의 평범성에 놀랍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에 의해서가 아닌 국가에 순응하며 본인의 일을 당연으로 여긴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들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각별히 근면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가 명백히 유죄인 이유는 바로 순전한 무사유였다. 생각 없음이 악의 진보함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이만의 그것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많이 다른 것인지, 만약 내가 아이만의 상황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책들은 저에게 도끼가 되었습니다. 한 편의 시가 소설 속 한 문장이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딱 이맘때쯤 처음 지혜로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올해 매주 출석하지는 못했지만 동기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떠돌던 상념들을 하나둘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둘 정리되어 가고 있는 가치에 사유를 더하게 하는 책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들이 이성과 감성을 깨우는 도끼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스피치 제목은 스위트 페인, 달콤한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약이 되었던 시간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제 인생의 약이 되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체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입시 체육을 힘들게 해서 체육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 체육대학에 진학하는 기대감보다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어릴 적에 논스톱이나 남자셋, 여자셋이라는 시트콤을 보면서 대학에 대한 로망을 키웠습니다. 근데 막상 체육학과를 들어가 보니 무슨 깡패 소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배웠던 게 인사였는데 줄을 이렇게 쫙 세워놓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를 선배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계속 이런 걸 시키고 몇십 미터 밖에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분이 있으면 선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이었지만 군대처럼 각을 잡아야 했고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토할 때까지 마시고 또 마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저녁에 운동을 했는데 정말 운동장을 정말 끊임없이 뛰었던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이거 얼른 좀 끝나라 이런 생각 갖고 운동을 했었고, 주말에는 선배 전화 한 통화에 20분 거리를 5분 만에 뛰어가고 그랬습니다. 정말 별짓을 다 했는데 또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을 하지도 않은 동기들이 다 같이 기합을 받고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또 동기들의 잘못에 잘못하지 않은 제가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살 청춘에게는 너무 가혹한 그런 대학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 1학년 체대 생활이 너무 하기 싫어서 도피하듯 군대를 갔습니다. 보통 군대를 잘 가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체대 생활이 싫어서 군대를 갔어요. 제 군대 생활이 어땠을까요?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체대보다는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유만 구속되었을 뿐이지 행동 자체는 체대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군대에 가면은 이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싸지방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제 보통 쉬면서 편하게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각을 잡고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선임이 보더니 엄청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를 이리저리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다녔었죠. 그래서 체대에서 했던 그 각잡던 행동이 이제 빛을 발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부대는 이제 유격 조교를 하는 이제 부대였는데 보통 이등병들은 유격 조교를 잘 안 시켜요. 근데 제가 체대에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운동 덕분에 이제 이등병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임들을 제치고 유격 조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하기 싫었던 운동이었지만 그 운동 덕분에 이제 유격 조교가 됐었던 거죠. 운동이 빛을 발휘했습니다. 체대를 안 나온 이제 일반과 학생들은 그 군대에서의 행동들이 너무 딱딱하고 이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 저는 체대에서 했던 행동들 덕분에 군대를 잘 적응하고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기본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배우는데 이 기본기를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하다 보면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 재미가 없는데 이 기본기를 이제 탄탄하게 배우면 이제 나쁜 습관을 들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부상 없이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 그러니까 정말 이제 재미없게 지루하게 느껴졌던 기본기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근육통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 보통 이제 처음 두 번째 이제 운동 초창기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근육통이 점점 없어지고 몸이 이제 단련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매일 근육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전에는 없는 단어인데 이제 감통, 이제 영어로 하면 스위트 페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직역하면 달콤한 고통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감내해내겠다. 이루려는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해내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런 근육통 같은 시간들이 많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근육통을 달콤한 고통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의 스위트 페인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먼저 스피치를 하기 전에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15주년이 되면서 축하 메시지를 남기면서 받은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은 2020년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올 한 해 이룬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을 이루지도 못했고 또 혹시 이루었다라고 해도 많은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고 또 다양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바뀌게 되면서 또 새로운 트렌드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다른 곳에 출입하기도 힘들어졌고 저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들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기도 했죠. 모임과 행사, 축제들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도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재택근무의 일상화, 코로나19가 바꾸게 될 사무실의 미래라는 영국 BBC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위해 기술적인 발전은 많아지고 더 나은 환경이 되겠지만 우리가 사무실에 가는 목적은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하고 그리고 그 일로 협업하기 위함이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기업의 모험심과 발전 그리고 창의성은 사람들이 서로 직접 얼굴을 보고 같은 공간에서 소통할 때 나온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함께 모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몸짓 그리고 표정, 눈빛들을 나누고 자연스러운 대화들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때문이라고 이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들이 생긴 이유들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심해서 잠시 만나지 않고 그리고 멈추어져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요. 그치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누렸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당연했던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참 아쉽기만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인이라는 한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지탱해서 이루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우리가 일상이나 고민들을 서로 나눌 수는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정한 위로나 마음을 나누는 일들은 서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눈빛, 서로의 몸짓, 서로의 표정을 보며 진정한 위로와 마음을 나누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생각들을 나누고 감정과 마음들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갈 모습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멀어져 있어야 하지만 곧 빨리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올 한 해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같이 어둡고 침침한 빗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곧 무지개가 뜨고 따뜻한 빗길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저희 스피치를 마칩니다. 어때요? 따뜻한 시간 되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 마음의 온도가 아주 뜨거우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그 뜨거운 마음을 나눠주시면서 이 얼어붙은 세상을 같이 따뜻하게 만들어 간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혜로움도 그렇게 따뜻한 세상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남은 2020년도도 또 다가올 2021년도 따뜻하고 행복하시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